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코스피는 3,400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빠지는 느낌입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호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지난주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뭐 미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 뭐 대만 할 것 없이 좀 사상 최고가 뉴스가 좀 많았잖아요. 천장을 뚫었다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 이번 주는 어떨까? 약간 긴장감, 뭐 네. 기대감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최고가가 3,420이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3,407선으로 오늘 출발을 해서 3,420 갔다가 지금은 3,407선 다시 좀 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좀 기대 반, 뭐 긴장 반 이렇게 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네. 뭐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대주주의 어떤 기준을 네. 오늘 정확히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네, 50억으로 하겠다. 음. 이제 고인철 장관 입에서 이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관세가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가 25% 그냥 감수할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미 투자에 네. 대한 투자의 배분 방식도 굉장히 뭐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뭐 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날개를 좀 달지 않았습니까? 현상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번 주는 또 흐름이 어떨지 또 이번 주 FOMC 금리 인하라고 봐야겠죠. 네, 인하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해주면 안 어떻게 해주면 되는 좀 거예요? 힘들 것 같기도 해줘야 하고. 되겠죠. 네. 월요일의 남자 네. 모셔보고 네. 우리 지난주 흐름과 또 이번 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향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네. 차장님. 그래도 네. 정말 9월에 어떤 계절적인 어떤 걱정을 많이 했던 우리였는데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사실 예. 3,400을 뚫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9월에 고질병, 사실 이게 그 트리거는 휴일과 양도세.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제가 동시에 양도세가 해결이 되면 수익률은 뒤집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빠진 이유가 양도세라고 한다면 네. 빠진 이유가 제거가 되면 반대로 그래프는 뒤집히는 것이 뭐 상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 나올 건 다 나왔고요. 오늘 구윤철 장관이 이제 못 박은 거죠. 이제 네.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는 금투세 없는 50억 허들에서 이제 주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50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50억 원에서 10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2종의 자산을 팔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비과세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기준이 12억 원인 1주택 기준으로 네. 이제 부동산의 자산이 서울 기준으로는 2, 30억짜리가 너무나 많죠. 자, 그걸 팔고 주식으로 다시 들어올 만한 상황은 이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시 50억 원으로 올려야 머니 무브가 시작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네. 양도세 완화가 있기 딱 지난주에 50억 될 것 같은데 하는 조짐만으로도 예탁금이 5조 늘었습니다. 이미 지금 그 71조 입니다. 이야기만으로. 예, 71조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네. 우리가 과거 팬데믹 랠리에서 고점이 3,300 정도였었고 그때 예탁금이 76조 원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인은 2년 주식을 팔았고요. 외국인이 다 팔아도 그래 우리는 쇠국 증시다 하면서 개인들이 말아 올린 게 3,30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동학개미 운동 뭐 한창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때. 자, 그런데 자, 지금은 71조 찍고 저는 76조 이상 갈 수 있는 체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과 과거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에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팬데믹 때 외국인은 2년 넘게 팔았는데 지금은 더 팔 놈이 적고 오히려 사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 굉장히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적어도 팔지만 않으면 방해만 하지 않으면 예탁금으로 증시가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우리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예탁금, 이제 양도세뿐 아니라 거버넌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자, 거버넌스 개선이 실제로 단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PBR 밴드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즉 개인의 예탁금은 늘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의 흐름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각사의 리포트들, 전략 리포트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3,300이 좀 올라가니까 또 뭐 FOMC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또 우리 증시가 돌발 리스크가 나올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좀 또 컨스텐트처럼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약간 사탄 들리지 말자. 사탄 들리지 말자. 예, 올라가는 말에 빨리 내리는 것이 가장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렇기 너무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그러니까 맞아요. 몰리지 말자. 예, 왜냐하면 제가 뒤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은 구태여 우리가 굳이 좋은 현상을 안 좋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신고가인 증시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신고가면 밸류에이션이 중요할까요? 신고가인데 과거 나를 내가 극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밸류에이션 지표가 굉장히 중요도가 낮아져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그러면 억지로 한번 갖다 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팬데믹 때 PBR이 1.3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선행으로. 지금 1.15 정도까지 MSCI 기준 올라갔는데 그러면 직전 고점 간다라고 해도 300포인트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나쁘게 볼 게 없는 상황이고 뭐 수급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거버넌스 개선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저는 9월에 너무나 분명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저는 관찰이 됐어요. 어떤 부분? 네. 그 대통령이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은 주가가 1차로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조정이 되는데 보통 조정이 될 때는 3분의 1 조정 많으면 올라간 거 3분의 2도 조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버텨요. 네, 이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조정은 이거는- 조정인데 네. 내려가는 조정이 아니라 횡보하면서 그렇죠. 버티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자리에서 아. 버티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음. 진짜 센 거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굉장히 또 고무적인 현상일까요? 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조차도 어떤 구호를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런데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주식을 많이 해보신 네. 이제 경력도 있고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또 하나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이해가 되는 점은 10억 원을 개별 종목 하나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하나인 상황이기 때문에 50억, 60억 자산가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정말 증시에 큰 부담일까? 네. 라는 생각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 마치 이 50억, 10억 원이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진정성 테스트와 같아서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왠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제가 연초부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동산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네. 정치와 정책이 특히나 선거 때마다 주식 시장을 향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지금의 미국과 같은 시장을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원래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원래의 생각을 밝혔고 그런데 시장 주주들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봤더니 내가 생각을 바꿀 만한 것도 같다라고 재조정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실제로 저는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예탁금이 앞으로 76조 원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을 해본 사람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순환의 고리인 거죠. 네네네. 저 이제 자료 보면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 예. 요것만 짧게 짚고 이제 자료 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 네. 수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아, 너무 예, 예. 궁금한데 네. 이제 열흘 동안 10거래일만 살펴보면 네. 개인은 열흘 동안 계속 팔고 맞아요. 외국인은 그 똑같은 기간 동안 하루 팔고 네. 계속 들어왔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을 이끄는 수급은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특히 반도체에 좀 쏠리고 있고 네. 이제 개인은 이 고점에서 이제 파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궁금해요. 아, 예, 맞습니다. 어. 사실 개인이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네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팔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은 지금 네. 최근에 보면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차익 실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은 유동적이에요. 네. 지금 파는 종목이 잘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이고 그 급등한 종목들인 거죠. 네. 그래서 팔 만한 시기에 팔 종목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네요. 근데 잘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 근데 이 돈이 저는 향후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원전은 제가 봤을 땐 조금 탈락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 맞아요. 네. 그 주도주 역할은. 그러면 마침 제가 새로운 주도주는 11월에 빠르면 10월 중순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 유보되어 있는 개인들의 많은 자금은 첫 번째로는 대기업 그룹사에 갈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주도주에 크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에서 11월에 나오는 새로운 주도주 후보, 마치 제가 1년 전에 나와서 뭐 조바방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주도주 후보들이 나올 텐데 그 주도주 후보들의 초기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랑 게임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돈들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기. 네, 대기 자금이 있는 상황이고 그때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다 떨어져요. 네. 지금 그렇죠.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먼저 판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닉스를 팔 만한 기술적 위치를 이미 알고 좀 팔았던 것이고 지금 하이닉스는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어요. 그냥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라서 빠지는 거거든요. 즉 앞으로 하이닉스가 진짜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면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조금 생깁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과 개인은 유보된 자금을 어디다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월, 11월에 나올 수 있는 주도주의 후보들이 뜨면 이 유입 자금들은 생각보다 엄청날 수 있다. 라고 거기에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난해 조바방 못 잡고 올해 반도체 못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몰빵이다. 그쵸.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렇죠. 그게 바로 포모죠. 근데 지금은 포모가 안 나오고 있죠. 약간 먼저 파신 감은 없지 않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어때요?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먼저 팔았다기보단 네. 이 들어온 시점이 저는 지금의 개인 자금들이 다 12월 초 말에 들어왔거든요. 지난해 수익률이 엄청나요. 지금 제가 그래요. 뭐 특정 개인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지금은 제가 새로 주식시장에 유입했었던 거액 자산가분들 보면 그냥 금액만 말씀드리면 뭐 30억이 40억이 돼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냥 희소하지 않아요. 왜냐면 있다. 예, 조선 방산 에너지 원전 지주 아무거나 샀어도 그렇군요. 최소 50%에서 그냥 들고 있어도 매매 안 하고 네. 150%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팔고 다음 선택지로 뭘 할까가 저의 주도주가 고민이고 또,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지 않을까. 야, 10월, 11월이 저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데 왜냐면 예. 주도주라고 하는 게 갑자기 그때 딱 탄생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스멀스멀 지금의 어떤 분위기도 좀 있을 맞아요. 것이고. 지금 저도 계속 후보들을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갑자기 탄생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해부터 조선이 막 올라갔죠. 네. 근데 조선이 원래 업사이클 10년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운사이클 10년은 끝났었고요. 근데 이 불쏘시개를 딱 하고 해준 게 트럼프의 전화 한 통화였었고 실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이 끝나서 딥스카운트 나온 다음에 네.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그 설계 변경 승인이 7월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원전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한번 불을 탁 하고 켜준 거죠. 그리고 지주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특히나 지주로 생각하면 제가 저는 오너분들께 죄송하지만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식이 PBR 0.2까지 떨어집니까? 뭐 망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캐시플로가 너무 좋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즉 거버넌스가 더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었고 네. 거기에서 이번에 정부가 상법 개정과 플러스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론을 얘기하면서 또 불이 탁 하고 켜진 거죠. 네. 10월, 11월에도 저는 그게 어떤 트리거일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작년과 올해 이어갈 것들이 있어요. 방산도 사실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네. 좋은 겁니다. 지주, 중간 지주는 저는 올해와 내년을 관통하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지금 네. 막 본인이 생각하시는 10월, 11월에 주도주를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네. 힌트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반도체 사이클 이제 다시 간다. 같이 고민해보죠. 하시는 네. 분들 계시고 우리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오늘의 주제가 Unbelievable.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언빌리버블의 버블에 다른 색이 네, 네. 씌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버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약간 무색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네. 버블이라면 버블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건지 그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지난 8월부터 네. 사실 3프로 TV에서 나오시는 유튜버분들 또 이제 시장의 리서치 보면은 8월 조정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정도가 너무너무 아니라 많고 지금 쏙 들어갔어.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얘기한 게 사탄 들리지 말자였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좋은 상황을 안 좋게 볼 만한 그러니까 실제 변곡점이 생기면 누구나 알 만한 악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 들리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자 9월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절적으로 안 좋은 게 맞는데 네. 그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데 안 좋은 배경을 생각해서 그게 해소가 되면 올라갈 거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9월, 10월 앞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버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맞아요. 그렇죠. 그죠 포함하고 있죠. 네. 나중에 이제 해제 그랬지 하려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버블을 자꾸 논란을 만들지 말고 시장에서 버블인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언빌리 버블이 존재를 합니다. 그 언빌리 버블을 찾으면 실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세가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 자 우리 믿어지십니까? 한화 지주가 10%, HD 현대가 10%, 삼성물산이 7% 올라가는 장입니다. 네. 뭐 지금이야 살짝 뭐 조정을 받고 네네네. 있지만 자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제목 자체를 언빌리 버블을 찾아라라고 하는 버블. 것이고 네. 자 이 후보들로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는 지게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바로 지금 바가 뭐예요? 바이오 바이오 로봇, 로봇 지주 금융.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언빌리버블을 찾아야 될 것은 미루지 말고 빨리 지금 해서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네.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지나온 2주를 리뷰하고 앞으로 다가올 2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는 뭐가 나왔냐면 경기 지표가 나왔어요. 이 경기 지표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즉 산업 지표는 어떠했고 고용 지표는 어떠했는가. 사실 이거는 제가 2주에 걸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조업 지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제조업 지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유럽의 제조업 지표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좋아지느냐? 그냥 금리 많이 내리면 좋아집니다. 금리를 많이 내리면 제조업 지표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 40년 평균 내에 보면 아이러니하게 금리를 내리고 12개월 내로 제조업 지표의 턴어라운드 현상이 나오는데 유럽이 제일 지난해 9월부터 가장 먼저 내렸고 가장 세게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까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유럽의 제조업 지표도 저는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도 똑같은 시기에 금리 보험적으로 한번 내렸고 앞으로 더 내린다고 하는 기대감만으로도 제조업 지표가 견조할 수 있다. 자 한국 증시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중요할까요? 제조업 지표가 중요할까요? 수출 중간재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나쁘게 보지 말자. 자, 두 번째는 고용이에요. 자, 고용이 물론 54개월 만에 마이너스 나서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지나온 과거에 대한 보정치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침체 확률이 앞으로 더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실 GDP 나와 보면 뭐 그렇게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경기는 버티고 금리는 내려가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지난주 물가 지표들이 나왔죠. 네. 자, 이거 어떻게 볼까? 자,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어떤 산업의 이제 손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저는 CPI에서 PPI를 빼는 거다. CPI, PPI 스프레드를 보면은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 주가의 방향은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지표입니다. 차이가 크면 어떤 거고 작으면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CPI와 PPI, 그러니까 이게 판가고 이게 원가라고 봤을 때 이 네.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기업의 마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남는 게 많다. 그렇죠. 이게 네. 금리가 많이 빠져서든 원가가 많이 빠져서든 판가가 많이 높아져서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실제 보시면은 코로나19 때 급락을 해서 요 당시가 2020년도 초에 거의 마이너스 전환될 뻔했고 이때 주가가 한번 팍 하고 빠졌었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화됐었고 반대로 금리를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PPI 원가가 막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고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마이너스 전환 우려가 있었고요.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CPI가 조금 고개를 드는 게 맞아요. 하지만 PPI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주가를 급락시킬 수 있을 만한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크게 되지 않아요. 저는 이미 그런 신호는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물가 지표에서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긍정 신호는 나왔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프리뷰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주고 금리를 인하할 경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뭐랄까요? 증권인의 용어로는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좋은데 내린다는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 보이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부터 내려.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단어가 보험적 금리 인하예요. 근데 이 보험적 금리 인하가 과거에는 다른 나라가 되게 안 좋을 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좋은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심플하게 미국의 GDP 성장률과 기준금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파란색이 GDP 성장률이고요. 노란색이 기준금리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미국은 언제 금리를 내렸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GDP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때 금리를 내립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GDP 성장률은 올라갔는데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네네. 자, 왜 그럴까? 안 좋은데 못 내렸으니까 뒤늦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오히려 되는 와중에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못 내렸고 사후적으로 고용이 안 좋아져서 더 많이 내리는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경기는 안 좋은데 유동성은 좋아지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보험적 금리라는 단어도 나오고 버블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은 풀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장의 메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혼자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제가 안전자산 선호의 조짐들은 항상 쏠림에서 나오고요. 위험자산 선호는 분산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자산으로 쏠리고 있는가? 예를 들면 달러, 엔화, 아니면 뭐 금,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종의 통화로 이종의 자산으로 확산되고 있는가를 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달러예요. 뭐 결론은 빠지고 있죠. 누구나 아는 지표입니다. 달러 자산에서 비달러 자산으로 움직임들이 조금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금은 가격 비율인 거죠. 자, 금만 올라간다고 원자재가 이제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투기 자산인 은이 가축.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올라가고. 금은 가격 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유동성 선호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금은 가격 비율로도 보더라도 지금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자, 마지막이 비트코인인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빠져요. 돈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비트코인의 쏠림이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의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도 반등이 오고, 그러니까 뭐 도미너스가 해소가 돼서 코스닥이 오른다는 뜻은 아니고 네. 비트코인만 무조건 사야 되는 사이클만 지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뭐 이더리움 덕분입니다, 사실은. 이더리움 덕분인데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장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빠지는 장도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네. 화폐로나 디지털 금이나 아니면 실제 금 모두 지금은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신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갑작스럽게 뭐 제 말과 다르게 안전자산 선호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반대로 달러 자산이 강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금은 가격 비율이 다시 올라가는지, 또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깨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게 완전 거꾸로 이제 버블이 실제로 너무 이제 레벨이 너무 높아서 안전자산으로 갑자기 팡 하고 튕겨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삼으실 때도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그 다음 장표가 이제 우리 증시 네. 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면 부정적일 때, 네. 9월 진짜 부정적일 거야 막 이럴 때를 네. 지나서서 중순까지 지금 너무 좋은 장으로 네, 왔잖아요. 맞아요. 레이스가 근데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견지하시는 분들은 FOMC를 기준으로 좀 네. 보시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오를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이벤트 해소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2번이나 이제 3번이나까지도 시장은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요거를 얼마로 좀 네. 해주냐에 따라서
보면서 약간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도 신중하게. 저도 이 선혜 씨 말씀 들으니까 네. 주말간에 뉴스에 팔아라 막상 인하해줬더니 세론 현상이 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FOMC 약간 시나리오에 따라서 맞아. 시장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FOMC가 어떤 변곡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 테스트 구간인 거죠. 아. 자,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FOMC에서 한 번 인하하고 땡인지 아. 파월의 이야기에서 2회 이상의 인하를 시사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저는 2회 이상의 시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회보다 많이. 예, 그러니까 올해 9월 포함해서 3번 넘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 지금도 가장 높은 확률은 3회 세 번. 인하예요. 그러니까 올해 3회는 다. 네, 맞아요. 근데 3회 인하는 조금 낙관 편향이라고 치고 어. 2회까지는 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1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비관론자가 있어 보이고 실제 있는 건 낙관론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분지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시장에 페드워치에서는 3회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요. 어.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이 꺾이면서 2회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어.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1회 인하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밖에 안 해주는 네, 거. 뭐가 데이터 디펜던트입니까 이 중에서? 음. 그러니까 오히려 2회까지는 보는 것이 뭔가 낙관 편향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시장 데이터로는 3회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그런 상황인데 1회를 단서를 달고 FOMC가 마치 엄청난 큰 변곡점이 될 것처럼 아. 뭐 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되냐면 보통 금리 인하가 변곡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왜냐? 경기 침체가 와서. 너무 안 좋아서 예. 내리는 경우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먼저 오는 경우에는 FOMC가 살려주는 거고 음. 경기 침체가 올까봐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부러집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조짐이 많이 보이지 않고 실제로 한번 제가 좋은 예를 들어보죠. 네. 지금 시총 최상위가 업종이 뭐죠? AI 반도체. AI 네, 반도체예요. 네. 자, AI 반도체가 금리를 안 내려주면 내년에 꺾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숨기고 있지만 저는 AI 로봇에 대한 약간 확신론자입니다. 예, 근데 왜 숨기세요? 예, 예, 근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무슨 맨날 나와가지고 반도체만 얘기하고 뭐 로봇만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서 그러는데 어. 자, AI가 생산성 증가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체감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이건 뭐 데이터가 필요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는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에도 금리 여하에 따라서 상관없이 좋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총 최상위가 부러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반도체만 보도 알아요. 하이닉스, 그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TSMC 우리가 AI를 쓰려고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보세요. 그럼 뭐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인 거를 가정해서 네. 증시를 안 좋게 보려면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주식들의 시총 최상위의 실적이나 수익률의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도 오히려 지금은 2, 3회를 반영하고 있는데 왜 굳이 부정적인 거예요. 쪽으로 생각을 예, 왜 굳이 더 해야 될까? 예, 예, 사탄 들리지 말자. 이번 주에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 맞아. 이럴 때 안 가면 네. 내 돈 삭제되는 느낌입니다. 예. 진짜 남들 다 갈 때 예. 같이 좀 가셔야 예. 될 것 같고 그쵸. 국내 이야기 좀 네.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맞아요. 자료 좀 가볼게요. 예. 네. 근데 실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저는 9월에 오히려 FOMC 직후에 조금 흔들리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연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 맞아. 우리나라가 길게 10일이나 연휴가 있어요. 네. 저는 FOMC보다 연휴가 제일 무서워요. 어. 왜냐면 지금은 배부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먹어서 배부른 상태입니다. 근데 연휴가 10일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좀 정리하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많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경기에 대한 우려,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차치하고 네. 10일이라는 연휴가 오히려 전 부담입니다. 아. 자, 그래서 FOMC 끝나고 이제 9월 말에 연휴에 따른 어떤 수급 공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양도세 자체가 50억이 아니라 뭐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초고액 자산가인데 크게 돈을 번 분들은 조금 팔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올해 많이 난 자산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가 수익률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우리 업사이드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후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정책이에요. 자, 한번 자료 보시면 네. 자, 지금은요. 저는 이 주식 시장 입장에서
대주주도 걱정할 필요 없고 대통령도 우리가 너무 칭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주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감정 다 배제하고 그 사람의 의견, 그다음에 기업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채팅창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뻔합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자. 주식시장의 영향에 분석을 하는데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핵심은 이거예요. 대주주 양도세는 오늘 오피셜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중요해졌죠.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오늘 지주사가 많이 오르는 배경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상법 개정 추가분에 자사주 소각 의제를 담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세율, 최대 세율이 몇 퍼센트로 할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최대 세율이 이제 30% 언더로 되면은 대주주가 배당을 더 할 수가 있죠.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할 겁니다. 지배 구조를 이상하게 개편할 가능성도 낮죠. 그냥 배당에서 상속제로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세법 개정안에 나온 배당 세율이 최대 세율이 38.5%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50에서 38.5 된 거는 좋긴 합니다만 자, 이 정도 선은 그냥 기존의 주주들이 배당 세후 수익이 좀 높아지는 정도이지 대주주가 배당을 더 하고 싶어를 자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과연 그냥 세후 배당 수익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대주주의 추가 배당을 자극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목표는 대주주의 배당 의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 있다. 즉 지금은 불만족스럽긴 한데 향후에 대주주가 추가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세율을 낮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오히려 저는 확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캐시플로우, 국민들의 캐시플로우 되게 좋아지고 연기금이라든지 자, 연기금도 기본적인 이제 국내 증시 수익률이 높아져요. 네, 연기금 그러니까 이게 자체도 우리의 당장의 수익도 좋아지고 우리 네. 연금 자산의 미래 수익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 목적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핵심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뉴스는 다 나왔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뉴스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될 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서 한번 가져와서 향후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24년도 말에 금투세 폐지가 됐죠. 그래서 계엄 전국에서도 예탁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5조 원이 한 번에 늘어났고요. 자, 근데 정반대로 세법 개정안 발표가 되고 양도세가 50억에서 10억, 그다음에 그 배당 소득세 최대 세율이 우리가 실망했을 때 보면 5조 원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뉴스가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예탁금은 5조 원 플러스 알파가 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더해 보면 75조 원이 살짝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76조를 네, 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에 얼마만큼 데이터가 있네. 그렇죠, 얼마만큼 늘었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그만큼 늘면 어느 정도 레벨에 갈 것인가인 네.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는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오를 폭은 낮죠. 네. 뭐 근데 지금 앞으로 보시면 예탁금 75조 원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뉴스가 함의하는 것은 머니무브 그리고 최소 75조 원 정도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반도체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내용들인데 이게 나열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제 담당 이제 전문가라서 파편적으로 깊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다 지향하고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도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37분이거든요. 괜찮아요. 요건 그래도 이거는 네, 중요해요. 진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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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반도체 네. 업종을 뒤흔드는 핵심 테마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캠 이런 거는 좀 많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발표한 루빈 CPX. 네. 자, 이게 GB 시리즈랑 뭐가 다르지?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이 이슈가 뭐지?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 HBM4. 네. 야. SK하이닉스 주가를 엄청 빠지게 그러니까. 했다가 엄청 올리겠다 이런 그렇죠. 이슈니까 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면 제가 지금 장면이 제가 실제 컨설팅 할 때 종목 얘기만 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루빈 CPX 어렵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통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론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추론과 생성을 함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가격도 잘 안 맞고 전력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루빈 CPX는 이 중에서 추론만을 담당하는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그대로 이제 생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은 그냥 지금 GB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콤비네이션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콤비네이션 했을 때 이 루빈 CPX는 뭐가 다르냐? 결론은 바로 밑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시스템의 구성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하나만 쓰는 방법에서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믹스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이 투자 관점에서는 HBM 반도체뿐 아니라 GDDR, LPDDR을 섞어서 쓰기 시작한다. 자,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거죠, 이거? HBM 못하고 삼성. LPDDR 잘하는 회사 있잖아요. 이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GDDR을 삼성전자가 수주할 거다라고 하는 뉴스들 있죠. 네. 세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HBM만 오로지 몰빵이 되는 소부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엔비디아도 생성과 추론을 나누기 시작했고, 생성에서는 믹스해서 쓰는데 여기에 지금 LPDDR이나 GDDR을 쓰네 하면은 HBM으로만 갔었던 시장의 수급이 지금부터는 이게 분산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게 삼성전자한테. 트리거가 나온 것이 바로 아. 이거. 삼성전자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니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저렇게 나눠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가격도 공급 단가도 조금 네. 더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수준일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건 이게 아니에요. 보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사탄 들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맨 처음 나온 뉴스가 하이닉스 끝났네. 하이닉스가 끝났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보급이 가성비가 좋아지고 전력 성비가 좋아지면 보급이 엄청 빨라져요. 그렇죠? 지금은 가격도 어렵고 전력 시설, 인프라 비용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단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이 루빈 CPX가 아니라 이제 기존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HBM4가 아니라 HBM3E 12단짜리 가격이 하반기부터는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양산이 그때가 되면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 너무 크게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가 삼성의 테일러 공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삼성의 제일 큰 문제는 HBM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파운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적자를 분기 2조 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테일러 공장이 실제 이제 하반기에 연말까지 이제 그 클린룸이라고 하는 장비 갖기 반입하기 전 단계가 끝나고 상반기부터 장비 반입하고 이제 연중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돌아갈 물량이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오스틴 공장이랑 테일러 공장이 삼성전자가 다른 점은 이나노. 예, 최고 하이엔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테슬라를 성공적으로 하면 사실 기존의 그 엔비디아 H백은 4나노거든요. 네. 2나노 잘했으면 4나노는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테일러 공장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장비 사이클에 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다 최근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네. 세 번째가 이제 하이닉스죠. 이게 최근에 네. 자, 핫한 지금 네. 그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네. 이 SK 하이닉스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 얼마 기억나요.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지금 좀 일부러 그런 거야? 그치. 눌렀나? 그거 신경 쓰지 말라 네.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그게 왜 나왔는지 기억나요. 대충 알 것 같다. 네. 이제까지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직전 제품에 프리미엄 40%를 붙였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전자 핑계대고 이제 마이크론 핑계대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프리미엄을 깎으려고 하고, 이 엔비디아 얘기를 들은 골드만삭스는 이 프리미엄이 깎이면 하이닉스 이익 전망이 하향되는 게 맞지라고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이 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TSMC랑도 있었기 때문에 네. TSMC의 상황은 TSMC 승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엔 하이닉스가 이거는 조금 더 원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서 돌이켜보면. 네.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 다시 이야기들이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에 무슨 얘기냐 하고 있죠. 예, 똑같이 HBM4도 초기에는 적어도 내년에는 70% 정도 이상의 과점을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엔비디아도 프리미엄을 뭐 20% 말도 안 되게 깎거나 네. 이러기는 어렵겠죠. 결론은, 자,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루빈 CPX는 HBM만 쓰는 것이 아니다. 콤비네이션 해서 쓴다.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주가 강세 배경인데 이게 파운드리다.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 HBM4의 지위에는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게 함의하는 게 뭐죠?
그냥 반도체 다 좋다는 거예요. 누가 버블이겠어. 예, 누가 AI 그러니까, 버블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만 지금은 소캠이다 이런 테마 얘기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다 HBM, GDDR, 뭐 LPDDR, 뭐 HBM4 다 좋아지는 세부 사이클인 나누지 거잖아요. 말고 그냥 뭘 반도체가 그죠 좋다. 파운드리까지도 뭘 아. 나눕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한 네. 가지의 콘셉트는 제가 예전에 왜 삼성그룹주 돌아가면서 오를 가능성이 맞아요. 높다.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돌아가는 거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삼성그룹주 ETF 공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맞아요. 지금이 네. 그냥 반도체 ETF로 공략을 하셔도 예, 좋은 시기다. 뭐 소부장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그냥 반도체 전체 업종을 아우르는 크게들 들어가 있는 거. 예, 맞아요. 네. 왜냐면 칩메이커가 올라가는데 굳이 소부장의 리스크를 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번에는 인덱스로 같이 사도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강론은 저기 나중에 한번 배울 수 있으면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오프라인에서. 네, 네. 시간 지금 네. 좀 아껴 써야 돼서 3분 요약 일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광고 보고 듣고 우리 2부에 그럼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요약을 해보면 자, 지난 리뷰를 먼저 해보면 지금 경기 지표 나왔죠. 근데 경기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제조업에는 문제가 없고 고용 지표에서 조금 스크치가 났다. 근데 이것은 사실 실업률 상승을 동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전망을 조금 더 높이는 트리거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물가 지표를 보면 실제 CPI가 살짝 고개를 드는 것들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이번 달 구도를 보면 CPI와 PPI의 스프레드를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 사이클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CPI, PPI의 물가 지표 발표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앞으로 2주 동안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 이 FOMC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연내 3회 이나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장이 실망을 할 경우는 이번에 파월의 이야기 속에서 1회만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단의 이야기들 때문에 저는 한 2회 정도까지 여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증시가 흔들리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조정의 빌미는 저는 추석 연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우리 증시가 특히나 10월 중순 그리고 11월까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낙관 분위기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 배경은 이번에 우리나라의 정책이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고객예탁금 증가인데 실제 아주 빠르게 3조 원 늘었고 앞으로 저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5조 원 이상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조 원이 늘면 팬데믹 고점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증시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올해 이번 달부터 계속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노리면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밸류체인이 또 업종이 반도체죠. 근데 이 반도체를 분석을 해보면 깊게 해볼수록 쉬운 결론에 이르릅니다. 즉 지금 세 가지죠. 엔비디아의 루빈 CPX,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마지막에 SK하이닉스의 HBM4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깊게 분석을 해보면 할수록 결국에는 반도체 인덱스 접근이 가장 지금은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요약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어디 가지 마시고 뒤에는 또 업종 얘기 빠르게 또 핵심만 요약해 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광고 잠깐 볼까요? 광고 잠깐 네.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이고요.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조금 힘이 약해졌지만 네. 그래도 3,400 지속적으로 좀 테스트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지금은 3,398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시장객 이혁진 차장님과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자, 지금은 신고가 시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왕왕 이제 장 초반, 장 후반 다 다를 수 있고요. 변동성이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진 않는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네.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 중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수급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고가에서는 수급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수급을 바탕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우리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신고가에서의 수급 과연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한번 보시면 이게 2025년도 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누적 순매수입니다. 보시면 자, 외국인은 쭉 사요. 개인은 쭉 팔죠. 근데 갈팡질팡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관이죠.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진짜 우리가 간접 투자를 이제 정말 시장을 키우려고 하면은 기관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자, 지금 갑자기 많이 사죠. 아까 팔았죠. 아. 왜 그럴까요? 그 사탄 들린 뷰 때문에 9월에 일단 리스크 현금으로 이걸 한 거고 현금으로 리스크를 좀 해지한 거고 근데 신고가에 가니까 기관들이 무슨 고민이 생기죠? 벤치마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현금이 많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기존 포트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인 구간에서는 무조건 벤치마크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르기 전에 못 담았.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그때부터는 급하게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외국인들이 가장 큰 우리 수급의 주체죠. 8월까지 산 순매수 점유율이고요. 9월부터 산 순매수 점유율이요. 네. 이게 지금 글씨가 너무 작은데 어. 지금 보시면 갈색이 기타 기타예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제일 많이 산 종목들이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뭘 보셔야 되냐면 기타의 비중이에요. 어. 즉 탑 10 바깥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은 기타가 절반이었죠, 과거에. 아. 그렇죠. 지금 완전 개별 종목 플레이 했던 거예요. 8월까지는. 근데 지금은 기타가 거의 아, 4분의 1로 반토막 났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걸 채운 게 뭐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투톱이 올라왔네. 그쵸. 뭐냐?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도 비슷한 차트가 나오거든요. 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울며 겨자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지수가 신고가니까. 벤치마크 대비 내 수익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알파가 나오는 게 바로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먼저 급등한 겁니다. 네. 근데 먼저 급등했으니까 뭐 차익실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신고가의 증시의 수급이라고 하는 콘셉트를 잡으실 때는 기관들, 외국인들 머리 위에 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시가총액 상위 계속 이제 제가 2달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 신고가가 갔을 때는 외국인들의 기관 모두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벤치마크 따라가지 못하면은 바로 욕먹잖아요. 그럼 개인들은 또 ETF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해지하려면 시가총액 상위 그 중에서 그나마 알파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다음 선택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죠. 오늘이 그거예요. 네네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좋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알파 진주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그룹사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거나 아니면 재기 순위가 높은데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지주 자, 이런 순환매 상승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반도체 지주 그다음에 올라간 건 또 뭐 있죠? 오늘? 네. 그 신고가라면 증시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증권. 증권밖에 없어요. 예. 금융. 그러니까 이게 오늘 최근에 세계 올라가는 게 그냥 상식선의 투자라는 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신고가에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최근에 뭐 얘기하시는 게 뭐 금반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융 반도체 지주. 근데 지주? 금이 예, 예, 올라가는 거하고도 이제 연결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금융을 아우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증권. 증권입니다. 그냥. 증권. 증권이라서 그냥 증권이 좋은 거예요. 네. 금융은 캡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보와 이제 증권은 캡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 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지금의 결론은 신고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우리는 흔들리는 장세에 대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를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야. 자, 그다음이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하지 말라는 거냐? 저는 지금의 원전에 대해서 계속 저는 약간 그 불편한 신호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정책도 그렇고요. 밸류에이션은 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거는 좀 웃긴 얘기다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10월 중순까지는 저는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완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종목 장세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있다라면 어딜까? 저는 그래서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헬스케어. 예, 왜냐하면 실제 이게 한번 차트 보시면은 자 유럽이 증시를 제일 빠르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금리를 제일 먼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럽의 증시에서 또 다르게 나오는 신호는 이겁니다. 유틸리티 산업재, 기존의 연간으로 주도했었던 업종의 수익률이 좀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고, 반대로 헬스케어와 경기소비재, 소재 이런 쪽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미국도 오른쪽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 반도체 ETF가 조금 이제 AUM이 조금 빠지는 상황도 나왔었고, 헬스케어 ETF의 AUM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늦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주나 시총 상위를 사느라 빈 수급이 그 다음에 좀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도 만약에 종목 장세 해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업종을 이제 해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 라부부 다음에 라부 저 무슨 뜻이에요? 저도 맞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 지금부터 조심스러운 거는 최근에 라부부 열풍이 그렇죠. 있죠. 네. 예. 한마트. 근데 이 라부가 뭐냐면 반도체 바이오 레버리지 ETF입니다. 아, 티커예요. 이름이 라브. 아. 미국에. 그래서 저는 그 라부부 다음 열풍 다음에는 라부 열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9월에 우리가 FOMC가 뭔가 경계감이 솔직히 있죠. 저도 심리적으로는 저도 압박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FOMC에서 만약에 파월이 2회 추가 인하를 만약에 시사하는 발언을 나왔다. 고용을 너무 걱정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되게 좋은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시총 상위가 아니라 시총 상위에서 추가 베팅은 어렵고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업종이 또 바이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 또 이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다음 업종도 네. 빠르게 하죠. 네, 그 다음에 네. 자 그러면 지금의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는 뭘 봐야 되는가?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 봐야 됩니다. 연말에는 밸류에이션 봐야 돼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안 나와서 완전 제가 별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로가 ROE, 가로가 PBR입니다. 방산업 글로벌 방산 기업들 중에서 자 그럼 제가 동그라미 종종 제가 이거 들고 오는데 네. 동그라미를 치죠. 왜냐? 여기가 ROE 대비 PBR의 매력이 나오는 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조금 살짝 그렇죠? 벗어났고. 최근의 수익률도 저는 방산 업종은 엄청 긴 업사이클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업사이드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LIG 넥슨보다는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안 봤는데 이런 카이 같은 기업들도 ROE가 견조하고 PBR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좀 제일 낮아요. 네. 자,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추천은 아니고 이 한국항공우주가 ROE가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실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것도요. 방산 무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실제 컨설팅 할 때 바로 전 단계 종목 얘기 안 하고 그 직전 단계만 들어가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기존의 T50이 주력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훈련기였어요. 네. 자, FA50은 경공격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경공격기예요. 이거를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스펙은요. 근데 지금 여기만 많이 판다라고 해서 PBR이 늘어나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판매가 되느냐? KF21 보라매가 판매가 되면 이때쯤에는 PBR이 개선이 됩니다. 왜냐? 이건 새로 만든 거고요. 4.5세대 전투기고 개량하면 5세대가 됩니다. 5세대의 의미는 미국 외에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기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 그러면은 실제 라파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이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개별 대당 가격이 한 100억 원대고 이건 1000억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10배네. 우리가 보통 반도체 투자 논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HBM3보다 포가 비싸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죠. 예, 아니면 수량이라도 늘어나면 좋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종목 선택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볼 때고 네. 그럼 그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깊게 보지 말고 네. 이렇게 심플하게 보셔도 투자하시는데 뭐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국항공우주와 방산으로 좀 가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자료 너무 좋다고 지금 많이들 그러시는데 한 장 남았어요. 요거 마저 볼게요. 아, 예, 네, 예, 진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욕심 한번 네, 부려볼게요. 자, 네. 마지막이 전력 네. 기계 또 하나 예를 네. 들어드리는데 네.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미국의 리쇼어링이 시작을 했죠. 투자 계획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기업들은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전력기기가 부족하죠. 미국은. 그리고 에너지를 더 쓰려고 하면은 에너지를 새로 떼는 것보다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이제 전력 효율을 하려면 전력기기 먼저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든 에너지 쇼티지든 무조건 전력기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그걸 말해주죠. 근데 지금부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력기기 3사, 4, 많이 보면 4사인데 좋은 거는 미국향 매출액이 많은 대형의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왜 이 지도를 하냐면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는 사이클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내수 비중이 높았었던 전력기기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소될 여지가 네. 높죠. 해외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것이 효성중공업이 매출 사이즈는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내수와 송배전 분야가 조금 많았던 게 LS 일렉트릭이었어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봐야 되고 ROE 중요한데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뭔가 여기에서 뭐 역전 게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요,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렸냐면 아직도 원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하십니다. 이거를 좀 뒤집어 놓으려면 우리는 냉정하게 밸류에이션 봐야 되고 냉정하게 내년도 이벤트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대장주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뎁스 있게 들어가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찬 자료 오늘도 아이고, 끝까지 진짜 진짜. 힌트 많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혁진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각각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 약보합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출발 좀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오늘 흐름이 왜 그런지도 많이 네. 저는 힌트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자료가 너무 좋다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여러분들 복습은 필수고요. 저희도 최대한 더 많이 모시고 그러니까요. 시간 좀 뺏어 보려고 계속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